코로나19로 2달 넘게 미뤄진 등교 수업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고3을 시작으로 나머지 학년은 20일과 27일, 다음 달 1일 순차적으로 등교합니다.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대상자 등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그 밖의 대상자들은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공식 사이트를 통해 지급받을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 초기에 의료 물품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미국 정부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사태 책임을 둘러싼 두 강대국의 싸움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유도 스타 왕기춘에 대해 대한유도협회가 영구 제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용연금을 박탈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차량을 화장시설로 개조해 죽은 반려견을 화장 처리해주는 불법 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개를 끓이면은 그 분진이 저희 집으로 날라와가지고 상추라든가 깻잎이라든가 이런 데 묻어요. 색깔 없는 투명 페트병만 분리 배출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턴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는지 현장 점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 오후 5시 드디어 국민들의 통장에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가구 수에 따라 4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현금이 입금됐고 일반 가구원들은 다음 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소식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초생활급여에 의존해 홀로 살아온 하평헌 할머니.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의 지출이 늘면서 생활이 더 팍팍해졌습니다. 마스크 하나 샀다 하면은 한 닷새도 마당 같은 데다가 이렇게 놓고 태양빛을 쏘이면 주인이 죽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쓰고 다시 쓰고 그래요. 오늘 긴급 재난지원금 40만 원을 받게 되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생계비 받으시는 통장 있잖아요. 오늘 5시 이후에 40만 원 현금으로 들어가니까 그거 이제 쓰시면 되고. 현금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280만 가구입니다. 계좌 오류 등으로 입금이 안 된 경우 확인을 거쳐 8일까지 지급됩니다.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맙죠. 동네 어른들한테 같이 박수 사먹고 또 뭐 평소 때 필요한 데도 쓰고. 우선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에는 하루 종일 이용자들이 몰렸습니다. 공적 마스크 구입처럼 오부제로 운영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18일까지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 처리됩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전 국민이 받는 지원금,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겠죠. 대통령과 참모들은 지원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지원금 기부는 자발적 선택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기부 독려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 우리만 희생을 강요받는다는 내부 불만도 나옵니다. 이어서 김윤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의 기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기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아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부가 강제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입니다. 대통령의 기부 방침에 따라 청와대 참모는 물론 공무원의 기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 부처 관계자는 책임자 위치에 있는 중앙부처 3급 과장급까지는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안 그래도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이 있었는데 그 후에 재난지원금까지 기부를 은근히 강요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동참을 요청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연가 보상비 3,957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을 비판하는 국민청원도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경찰, 군인 등은 코로나19로 대휴를 쓸 수 없는데 획일적으로 연가 보상비를 삭감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부 금액이 1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전 국민이 받는 지원금 대통령도 받지만 강력 범죄를 저지른 수영자도 받게 됐습니다. 수영자가 2인 이상 세대의 세대주일 경우 가족이 대리 수령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범죄자도 포함됩니다.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는 않습니다. 세금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수용시설 안에서 뭘 해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까지 줘야 되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그 긴급한 상황이 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들도 국민인 만큼 보편복지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와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수를 구분하지 않고 세대주라면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성폭행범 조두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 등도 세대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등으로 꾸려진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와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용자가 2인 이상 가족의 세대주일 경우 가족이 대리 수령하도록 했습니다. 가족이 교정시설에 방문해 대신 지급받겠다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1인 가족인 수용자는 주소가 교정시설로 돼 있거나 가족의 대리 신청이 불가능해 지급 방법을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수용자가 개인 세대주인 경우 영치금으로 수감기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코로나19로 2달이나 미뤄졌던 학생들 등교가 다음 주 수요일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하고 다음 달 1일까지 학년별로 등교 개학을 하는데 여전히 감염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당국이 교실에서 서로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등교 개학이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3월 2일로 예정됐던 개학이 미뤄진 지 73일 만입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5월 연휴 기간 후 7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등교 수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입 일정이 촉박한 고3 학생들이 오는 13일 먼저 등교하고 20일엔 고2와 중3, 초등학교 1, 2학년생과 유치원생이 등교 개학을 합니다.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생은 27일에,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생은 다음 달 1일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부터 교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3 학생들이 먼저 등교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갈 수 없으며 우리 교육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학교 운영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학교 사정에 맞게 교실 밀집도를 낮추라고 권고했습니다. 학년과 학급을 나눠 급식 시간을 조정하고 책상 간격을 넓히는 것을 비롯해 교실 안에서도 거리 두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의 이중고를 호소했습니다. 학사와 수업에만 교원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방역과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서 일각에선 등교 개학 후 확진자가 다시 늘어난 싱가포르 사례가 재현될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학부모들 반응도 엇갈립니다. 집에만 있던 아이들 보살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것은 좋지만 학교가 정말 안전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겨울방학이 시작된 뒤 학생들은 4개월 넘게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들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와이프도 그렇고 애 보는데도 너무 힘들어지고 이제 거의 나가질 못하니까 아이를 하루 종일
붙잡기 몇 달이나 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휴가까지 내가며 아이를 돌봐야 했던 맞벌이 부부들은 개학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중간고사와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잇따라 미뤄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입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얘네가 과연 졸업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교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내 아이가 코로나19에 노출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그 마스크를 잘 끼고 수업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지금 의문이거든요. 이게 발표가 나자마자 저희 엄마들은 너무 놀랐고. 전문가들은 등교 수업이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중보건학적 증거와 근거가 아직 불분명하고 사회적 공론화 의견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교실안 방역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등교를 시작한 다른 나라 학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장비가 등장했고 야외에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책가방을 맨 아이들이 양팔을 벌려 간격을 유지합니다. 한 달 반 만에 돌아온 학교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건 사회적 거리두기. 투명 차단막을 쓴 교사는 아이들에게 위생 수칙을 가르치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Too much at home, so they go crazy, and she miss the friends and the teacher. 정부 권고에 따라 모든 수업을 야외에서 진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의자 대신 땅바닥에 모여 앉은 아이들은 교실 안에서처럼 문제도 풀고 손을 들어 발표를 합니다. I'm not afraid that the kids are not learning enough. The things they learn probably are a little bit closer to real life, good thing for kids. 베트남 전역의 학교들도 석 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수업 중간에도 교사들은 학생들 체온이 정상인지 점검했습니다. Sau 3 tháng trường đóng cửa thì là hôm nay con lại được đi học lại. Thì con thấy rất là vui, tại vì mình được gặp lại thầy cô rồi lại bạn bè. 저학년들부터 개학한 유럽과 달리 중국은 고학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학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上网课其实是比实地要自由的很多，你可以选择倒立着上、躺着上，什么都可以。 세계 각국에서 문을 여는 학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정상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될까 긴장감은 늦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빅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말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코로나19 초기 이중 플레이를 하며 세계를 속였다는 보고서를 냈고 중국은 거짓말하는 미국이 안쓰럽다고 비꼬았습니다. 이 무슨 논란인지 샌프란시스코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한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기 시작하자 마스크 생산량을 대폭 늘린 중국.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1월 초 중국 정부가 의료 장비를 확보할 시간을 벌기 위해 그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내부 보고서에서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로 번지는 걸 방치했다는 주장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국의 마스크와 방호복 수입은 눈에 띄게 늘어난 반면 의료용품 수출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They made a horrible mistake and they didn't want to admit it. What they really treated the world badly. 폼페이오 장관은 박쥐를 연구하던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며 엄청난 증거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거친 공세에 중국도 총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환구시보는 폼페이오 장관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비꼬았습니다. 초기 방역에 미온적이었던 미국 정부를 풍자한 영상물도 전 세계 SNS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We discovered a new virus. It's dangerous. Wear a mask.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가 대중국 보복 조치 마련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19 책임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일본은 코로나19로 새로 생긴 사회 문제가 골칫거리입니다. 가게 영업을 중단하라며 주인을 협박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데
행동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들을 자숙경찰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도쿄의 남쪽 시나가와구입니다. 긴급사태 선언으로 많은 가게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이 가게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업을 중단하라는 협박성 종이가 붙었고 점장은 감염 방지에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돌아온 것은 욕설이었습니다. 抗議する電話とか。はいはい、かかってきてます。すごく続くようだったら警察には相談するってことは。 한 라이브 클럽은 관객 없이 온라인 중심으로 공연 중이지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살해 협박까지 받은 가게 주인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남을 괴롭히며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 이른바 자숙경찰이 늘고 있습니다. 마트에 사람이 몰린다는 이유로 살인상가라는 비난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かかってはいると思います。営業しているとかですね。密であるとかですね。 일본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 없이 시민들에게 알아서 자숙하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行動制限に従わなくなるのを待ってるわけです。そしたら国は自分の責任じゃないとできるでしょ。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발령 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感染者の減少も十分なレベルとは言えない。 경제 파탄 우려에 감염자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단계적으로 재개시킬 뜻도 밝혔지만 홋카이도 등 2차 유행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감염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잦아들기 시작한 코로나19 광풍은 이제 인도와 러시아, 아프리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일명 사람 잡는 집게가 등장했고 러시아에선 스트롱맨 푸틴 대통령마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경찰이 대형 집게를 오므렸다 펴니다. 양손을 머리 위로 들고 뒤로 돌게 하더니 허리를 낚아챕니다. 봉쇄령을 어기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인도 경찰이 도구를 만들어 단속에 나선 겁니다. 인도에선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전국 봉쇄 조치에도 확산 일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환자들로 가득한 모스크바의 병동. Тяжело, да. Потом не мы лично иногда заносим, да, это люди сами заносят всех своих коллег, всех своих знакомых в этот список. 러시아에선 코로나19가 뒤늦게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환자가 10,000명 이상 증가하는 등 급속한 확산세에 러시아는 세계에서 7번째로 감염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모스크바가 진앙지가 되면서 총리와 장관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푸틴 대통령도 관저에서 사실상 격리 상태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Уважаемый Михаил Владимирович, т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сейчас с вами, может произойти с каждым. Я всегда об этом говорю.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상황 역시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공원 묘지에는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을 끊임없이 실어 나릅니다. dhibaatada jirtaa waxay tahay ma hayno qalab ku filan howlgalkaasi sida loo samayn lahay. 공식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어 희생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 선수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유도계에서 영구 퇴출되고 연금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씨. 경찰은 왕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구속이 있다는 부분, 씨는 이번 주 중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는 부분. 대한유도회는 조만간 상벌위원회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왕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왕 씨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구 제명은 물론 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삭당까지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왕 씨가 갖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에서 입상에 받는 체육연금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딴 왕 씨는 연금 상한액인 매달 100만 원의 체육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왕 씨가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자격 박탈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영웅에서 성범죄자로 전락하면서 왕 씨는 그동안 유도로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주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왕기춘 씨. 유독의 영구 제명은 물론 연금 박탈 위기에도 놓였는데요. 국가로부터 받은 이 훈장과 올림픽에서 딴 은메달도 박탈되는지 묻는 시청자분들 많으신데요. 따져보겠습니다. 2016년 왕 씨가 받은 체육 훈장 맹호장입니다. 청룡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체육 발전에 공을 세운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건데요. 박세리 선수, 박인비 선수, 박찬호 선수, 선동열 감독도 맹호장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빛이 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목숨을 걸고 개인적인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지만 잘못을 저지르면 훈장 서운도 취소됩니다. 기존에는 이 형법, 관세법 등 특정 범죄를 저질러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취소 대상이었는데요. 올해 3월부터 관련법이 강화돼 모든 범죄에 대해서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 확정되면 서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서운이 취소됐는데도 이 훈장 단환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이름도 공개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제 범죄 경력으로 체육 훈장이 취소된 사례 있을까요? 배우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신성일 씨의 경우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공원으로 체육 훈장, 맹호장을 받았다가 금품 수수로 처벌을 받아 2017년 서운이 취소됐는데요. 다만 체육 훈장 역사상 이 체육계 선수 출신 중 서운 취소 사례는 없어 왕 씨가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첫 사례가 됩니다. 그렇다면 올림픽 메달은 어떻게 될까요? 메달 박탈 권한 우리 법원이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있는데요. 금지 약물 같은 규정 위반 경우가 아니라면 메달 박탈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방송인으로 유명한 이원일 셰프와 결혼을 약속한 프리랜서 PD 김유진 씨가 오늘 새벽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었다가 현재는 되찾은 상태입니다. 김 PD는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프리랜서 PD 김유진 씨가 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건 오늘 새벽 3시쯤입니다. 자택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김 씨를 가족들이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응급실에 새벽에 오고 입원을 필요가 있다 해서 일반 병실로 간 겁니다. 김 씨는 자택에서 발견되기 전 자신의 SNS에 심경을 남겼습니다. 지난 3월부터 약혼자인 이원일 셰프와 함께 한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불거진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 논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 이원일 셰프와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란다며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김 씨의 학교폭력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8년 뉴질랜드에서 김 씨 등에게 집단 폭행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자 김 씨와 이 셰프가 각각 2차례에 걸쳐 자필 사과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악성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집단 폭행 가해 주장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의 가족도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에 대해 합의나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현재 의식을 찾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아빠 차를 훔친 14살 여자 중학생, 광주에서 서울까지 운전해서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대담한 범행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들통났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사고 흔적이 선명합니다. 주변에는 사고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걸로 보이는 잔해가 나뒹 겁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1시 40분쯤.
14살 여중생과 일행 3명이 탄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뒤따르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중앙분리대 받고 하나 퇴진하잖아요. 따라오는 차를 견디면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사고를 낸 여중생은 그제밤 광주공항에 주차돼 있던 아버지의 차량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서울로 출장을 가면서 차량을 공항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집에 있던 예비 열쇠를 가져와 차량을 몰고 나온 겁니다. 친구들과 서울에 있는 놀이공원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훔친 차량을 몰고 서울 놀이공원에 들른 이들은 다음 날 밤 광주로 돌아가다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을 타고 나온 지 꼬박 하루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여중생과 일행을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중생이 차량을 훔친 것에 대해선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촌인의 가족이 절도나 사기와 같은 재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고소하지 않으면 형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일행들을 상대로 정확히 누가 운전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경북 칠곡에서는 공무원이 코로나19 봉사단원을 성추행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해놓고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던 시기였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경북 칠곡군의 한 식당. 지난달 17일 읍사무소 직원 7명과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봉사단원 5명이 함께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달간 이 지역에서 코로나19 방역 봉사를 한 뒤 돌아가는 봉사단원들을 환송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6급 공무원 A씨가 여성 봉사단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읍사무소에 성추행 사실을 알리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칠곡군은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한테는 저희가 이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 계속 이제 연락을 취해드리고 있거든요. 해당 공무원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성추행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2차 피해가 또 꾸려 있고 해가지고 CCTV 한번 열어보고요. 그거 확인하는 수준. 코이카 봉사단원들은 해외 봉사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칠곡 현지에서 방역 봉사와 긴급 생계자금 업무 등을 도왔습니다. 칠곡군은 봉사 마지막 날 단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방역당국이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던 시기였습니다. 자원봉사를 온 봉사단원에게 감사는커녕 성추행을 한 공무원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라임 사태 몸통이라고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수사 속보입니다. 김 회장은 재향군인의 상조회를 인수하고 되파는 과정에서 상조회 예치금 수백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인수에 참여한 회사 중에는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들이 이름을 올린 페이퍼 컴퍼니도 있습니다. 이 상조회 자금이 라임 사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재향군인의 상조회는 주식 매매 대금 320억 원에 한 컨소시엄에 팔렸습니다. 상조회 인수 컨소시엄에는 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B사의 대표이사는 28살 성모 씨였습니다. 성 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밑에서도 일했습니다. B사는 상조회 인수 한 달 전 설립돼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사내이사 한모 씨도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였습니다. 김 전 회장이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측근의 이름의 회사로 수백억 원대 상조회 인수 계약을 진행한 겁니다. 성 씨와 한 씨는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컨소시엄은 인수 2달 뒤 향군 상조회를 다시 매각해 60억 원의 차익을 남겼는데 이 과정에서 200억 원에 이르는 상조회 예치금이 사라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상조회 예치금은 지난해 연말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간부가 판매 중단 사태를 해결할 방법으로 지목했던 돈입니다. 재향군인의 상조회가 공개입장에 나왔어요. 여기서 상조회에서 지금 회원비로 1,800원이 있어요.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검찰은 라임에서 흘러나간 자금이 향군 상조회 인수에 대거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 전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전남 해남군의 논밭 한가운데서 최근 9일간 50번 넘게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해남은 40년 넘게 한 번도 지진이 없던 곳인데 이렇게 계속 지진이 나자 기상청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면사무소 한편에 이동식 지진 관측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해남 지역에 설치된 지진 관측소는 8개. 최근 이 지역에 지진이 빈번해지자 기상청이 오늘 4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어젯밤 10시 7분에는 지하 21km 지점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규모 3.2 지진 이후 올 들어 두 번째로 강한 지진입니다. 여기 우리 천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 것 같더라니까요. 한 번 더 오면 집이 무너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해남 지역에선 1978년 이후 지진이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26일부터 9일 동안 지진이 무려 56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통보하는 기준인 규모 2.0 이상의 지진도 4차례에 이릅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해요. 원래 여기 좀 동네 주민들이 나와 계셔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와 계시고. 하지만 원인은 드러난 게 없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단층을 조사해야 하는데 그동안 지진이 없어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저 지하의 그 단층대에서 그런 단층 운동에 의해서 지진이 났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상청은 큰 지진 전조는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도 당분간 이런 지진이 계속될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다음 주부터 주택에 사는 서울 시민들은 재활용 쓰레기 내놓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생수병과 같은 투명한 페트병과 비닐을 다른 재활용품과 분리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도 물어야 하는데 시민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박건영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오피스텔 지하에 있는 분리수거장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를 담은 봉투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봉투 속에는 초록색 섬유유연제통과 투명한 페트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재활용에 적합한 투명 페트병과 비닐은 별도로 분리해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는 제도가 다음 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지만 알고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재활용품 공동수거장이 없는 단독주택 상황은 어떨까? 주택가 골목길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입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이 버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나 갈색 페트병은 물론 투명 페트병까지 색깔과 관계없이 한 대 뒤섞여 있습니다. 서울에선 다음 주부터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섞어 배출하면 수거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병 제조사가 아닌 시민수거만 늘리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유색이건 그냥 투명이건 다 그렇게 찍어 나오는 거를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방향 같지도 않고. 그동안 투명 페트병은 주로 해외에서 수입해왔는데 코로나19 여파로 들여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 국내에서 재활용 비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질의 페트가 확보가 안 되니까 좋은 것만이라도 잘 모아서 그거를 갖고 재활용 생산을 하자. 당장 내년부터는 분리배출을 어기면 과태료도 물게 됩니다. 본격 시행에 앞서 필요성과 방법부터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유기견들이 안락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물보호소마다 유기견은 계속 들어오는데 외부인 출입이 차단돼 입양이 끊기면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불법 번식장에서 유기견 30마리가 구조됩니다. 흙을 밟고 신나게 뛰어놀며 사람 손길을 기다립니다. 좋은 가족 만나서 입양도 잘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이 시설에서만 130마리 넘는 유기견이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양 못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안쓰럽죠. 속상하고. 확진자라도 방문하면 시설을 폐쇄해야 해서 외부인 방문도 금지됐습니다. 국내 입양률이 낮은 대형견은 해외로 보내는데
하늘길마저 막혔습니다. 코로나 문제로 비행기나 검역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거든요. 해외 입양은 막혀 있어요. 서울 강동구청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 2월부터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달에는 단 한 마리도 새 보금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평소 월 평균 80에서 90건 정도 입양 문의가 있었다 치면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관심이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보호시설이 포화 상태라 이대로라면 안락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 보호소에서도 그 보호할 수 있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아이들을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전국 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유기견은 10만 마리. 아직은 희망을 놓을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는 만큼 유기견 입양이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좋은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이렇게 유기견이 많은 건 반려동물 인구가 많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반려동물 장례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집까지 찾아와 화장 처리를 해주는 이동식 장묘 업체들이 등장했는데 엄연한 불법 영업입니다. 화장할 때 발생하는 연기와 분진도 문제입니다. 김진희 간다 시작합니다. 반려인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장례 업체들도 많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장례 업체들이 교외에 위치하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불법 개조된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화장 업체들도 등장했습니다. 불법 운영 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마을. 주민들은 2년째 인근 시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아니 그때 카페라고 그랬어요. 애견 호텔. 어느 날 이제 우연히 가서 보니 화장장 그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개를 끓이면은 그 분진이 저희 집으로 날라와가지고 상추라든가 깻잎이라든가 이런 데 묻어요. 계속 올라오는 연기와 무언가 타는 냄새. 냄새 너무 심하다. 불이 치솟기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하다고 합니다. 또 반려견 사체를 싣고 오는 손님들의 차량을 볼 때면 기분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 시설로 가봤는데요. 기본적인 장례 절차를 설명 듣고 나면 화장장으로 이동합니다. 참관실에서 화장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데요. 커튼을 걷는 순간 승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게 차에서 떠요. 사람 화장하듯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저게 아니라 기계가 있어요. 보상이 나가지고. 차 안에 설치된 전기 소각로에 사체를 넣었습니다. 원래 안 구조상 차가 틀어서 못 들어가요. 1시간가량 기다리면 화장이 끝납니다. 이곳은 무허가 업체입니다. 벌금도 부과됐지만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화장을 해야 하는데요. 정식 동물 화장업체가 전국 40여 곳에 불과하다 보니 이렇게 무허가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시설이 설치된 차량이 손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장례 의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역이 어디십니까? 2시간 안에 가시거든요. 아무리 믿어도요. 2시간 뒤 이동식 장묘업자가 찾아왔습니다. 화장은 여기 없으시나요? 바로 차량을 세운 곳은 아파트들로 둘러싸인 근처의 무료 주차장. 아이가 굉장히 자꾸 오기 때문에 수증기만 올라오고 끝날 겁니다. 차 안에 설치된 소각로에 관을 넣으면 준비가 끝납니다. 소각로 바로 옆에는 LPG 가스통이 보입니다. 화장이 시작됐습니다. 불나는 거 아니에요? 차 지붕 위로는 연기가 올라오고 업자는 계속 안전성을 강조합니다. 유골을 쓸어 담고 분쇄기를 거치면 화장 작업이 모두 끝나는데요. 이런 이동식 장묘 역시 불법입니다.
지자체에서 현장을 나갔을 경우에 현장에서 잡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반려동물 장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환경, 수요 등을 고려한 관련 법 규정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희가 한다, 김진희입니다. 북한군이 어제 우리 최전방 감시 초소에 쏜 총은 장성택 처형 때 사용된 고사총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비무장지대 반입이 금지된 중화기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데요. 북한은 이틀째 아무 말이 없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강원도 철원 우리 감시 초소 GP의 벽에 4발의 총알이 한데 모여 박혀 있습니다. 군은 현장에서 탄은과 탄환을 분석한 결과 한 번에 서너 발이 발사되는 기관총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전투기와 헬기를 잡는 대공 무기로 4개의 총신으로 구성된 14.5mm 고사총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총보다 2배 큰 손바닥만한 탄환이 사용돼 파괴력이 셉니다. 김정은 위원장 고모부 장성택 처형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 경기도 연천에 고사총탄이 떨어졌는데 콘크리트 바닥이 움푹 패였습니다. 문제는 고사총이 비무장지대 반입이 금지된 중화기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란 겁니다. 또 북한 중화기가 우리 GP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도 새롭게 드러난 셈입니다. 장비 점검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총격이란 우리 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탄착군이 한 곳에 집중됐고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해제해야 하는 만큼 의도적 도발이란 주장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전협정과 남북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함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또 입장도 표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점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틀째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제명 결정이 내려진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자가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법정에서 바로 잡겠다며 자진 사퇴도 거부했습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양정숙 당선자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이틀 연기했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 고발하려 했지만 양 당선자가 자신을 제명한 당 윤리위 결정에 재심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당 재윤경 수석 대변인은 재심 내용에 따라 고발 내용도 추가 보완이 필요할 수 있어 고발 날짜를 6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다 소명을 해서 제가 당선인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 증여세 내고 했던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양 당선자는 동생 명의를 빌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알려졌는데 게임업체 넥슨 주식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을 변호한 이력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정수장학회 부회장을 지내기도 했는데 민주당 이념과 맞지 않는 인물이란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스스로가 공직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 승계를 위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지만 양 당선자는 법정에서 억울함을 풀겠다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자진 사퇴하면 인민재판을 받게 된다며 해명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당이 꼭 형사 고발해 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외에 다른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국민의당이 한국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검토하고 나선 겁니다. 혼란스러운 야권 재편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안보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 세판 짜기를 제안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짜여져야 된다는 그 말씀들을 드렸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경쟁하자. 새 판을 짜는 데 있어 미래한국당과의 연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제안한 정책에 동의한다면 미래한국당도 연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0여 개의 정책을 조만간 발표하는데 미래한국당이 20개 정도 동의한다면 함께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래한국당도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다른 당과의 연대 등을 통해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꾸려
원내 제3당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꾸려진 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지도부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서 원내 교섭단체는 소속 정당은 달라도 의원 20명 이상이 참여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당선자는 19명이고 국민의당은 3명인 만큼 양당이 연대를 할 경우 제3당 교섭단체가 가능합니다. 미래한국당은 국민의당과의 연대와 함께 무소속 의원들의 영입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에 이재명 기자의 휴가로 오늘은 정치부 노은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노 기자. 이 화면에 나오는 저 두 사람, 태영호, 지성호 두 당선자가 결국 오늘 사과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망설, 또 위중설을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었는데요. 오늘 두 사람 모두 입장문을 냈습니다. 태영호 당선자는 자신의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을 실감했다. 또 지성호 당선자는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처신하겠다면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네, 이 민주당은 하루 종일 이 두 당선자에 대해서 아주 맹폭을 퍼붓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건 기본이고 당에서 징계까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자칫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은 징계 절차 등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두 당선자가 가서는 안 될 상임위원회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북한 관련 정보를 다루는 정보위, 국방위, 또 외통위 등을 꼽았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탈북민 출신 의원이 국정원을 감시하는 국회 정보위에서 활동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였던 조명철 의원이 정보위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 여당 소속이라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여당 전국에서는 탈북자 출신 야당 의원이 북한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두 당선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탈북민 출신이니까 이 북한 관련한 상임위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한번 물어봤는데 태영호 당선자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강남이다 보니까 종부세 등 세제정책 관련 법안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선호하고 있었고요. 지성호 당선자는 아직 원하는 상임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과 관련해서 논란을 일으킨 만큼 원하는 상임위원회를 고집하기보다는 당에서 정해주는 곳으로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하도 북한을 잘 아는 탈북자가 이 북한 정책에 도움이 될 때가 또 언젠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흘 뒤면 민주당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 중에 한 명이 당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후보부터 짚어보면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 3명입니다. 이 가운데 정성호 의원이 친문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친문 지지자들은 정 의원을 향해서 금태섭 의원처럼 너도 아웃이다. 겸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공격적인 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정 후보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김태년,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친문 그룹으로 분류가 되고 정성호 의원은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비주류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돕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문 후보의 정치관과 역사관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게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지난해 보면 이 친문이 아닌 이인영 원내대표도 당선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상 밖의 압승을 거두기도 했는데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처음 원내대표가 되었을 때 아시다시피 제 리더십의 기반은 취약했었습니다. 자는 친문이 아니라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거라는 걱정도 했습니다. 네, 그럼요. 이 세 후보 중에 지금 누가 가장 앞서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사실은 정치부를 오래 출입한 기자들도 가장 맞추기 힘든 게 바로 의원들만 투표권을 가진 원내대표 선거 결과인데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1기 원내대표는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청와대와 특별한 관계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될 거다. 오늘의 한마디는 바로 한 표의 가치입니다. 당선자들에게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의 가치, 또 원내대표 후보에게 의원들이 던진 한 표의 가치 잘 새겨야겠습니다. 네, 1기 원내대표 힘 있는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협치의 지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반년 사이 가장 낮았습니다. 물가가 낮은 건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소식 같지만 자칫 디플레이션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4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겨우 0.1% 올랐습니다. 1분기에 반짝 오르더니 다시 0%대로 꺾인 겁니다. 저유가 쇼크가 물가를 끌어내리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소비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교통과 오락 및 문화업종 모두 마이너스 2%대를 기록했고 연초에 크게 오르던 외식 물가는 0%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실물 경제 침체나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가 2% 정도로 완만하게 오르는 건 좋지만 상승률이 0%에 가깝거나 떨어지는 건 나쁩니다.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는 걸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그럼 기다리면 더 싸지겠네 하면서 결국 소비를 미룰 겁니다. 물건이 안 팔리면 기업 입장에선 투자할 여력을 깎아 먹더라도 가격을 내리고요. 더 어려워지면 직원의 급여를 깎거나 수를 줄이겠죠. 임금과 고용이 준다는 건 결국 소비자들이 줄어든다는 의미고 그래서 돈이 돌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면 그렇게 공포스럽다는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늠자는 계절과 국제정세의 영향이 절대적인 식료품과 유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 1년 넘게 0%대를 이어오다가 4월엔 지난해보다 0.1% 상승에 그치며 외환위기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더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디플레이션 진단이 나옵니다. 이전에도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코로나19에 의한 추가적인 경기 부진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디플레이션이 번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돈 풀기로 내수와 투자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됐던 35명이 10년 11개월 만에 복직했습니다. 해고자 전원복직으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1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쌍용차의 경영난 문제. 지금부터 노사가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회사 앞에 모인 쌍용차 노동자 35명. 동료들의 환영 현수막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를 겪은 노동자 중 마지막 복직 대상자들입니다. 11년 만에 첫 출근합니다. 마지막 복직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당시 파업을 주도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들을 가장 먼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조 재건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정리해고 후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2014년 대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015년 출시된 티볼리의 인기로 회사 숨통이 트이면서 노동단체와 노조, 회사 3자 합의를 통해 해고 노동자의 단계적 복직이 결정됐습니다. 마지막 복직 대상자들이 무기한 휴직을 통보받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노사정 협의에 따라 전원 복귀가 성사됐습니다. 현재 쌍용차는 12분기 연속 적자를 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5천억가량 자금이 필요한데 최대 주주 인도 마힌드라 그룹은 2,300억 원 대규모 투자를 거부했습니다. 기업 회생이 불투명하지만 쌍용차 노사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문제를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극장에서 7일 상영, 미국 아카데미 수상 후보에 오를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런데 최근 바꿨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극장 개봉이 어렵고 온라인 개봉이 늘었죠. 코로나19가 가져온 영화계의 다양한 변화, 이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팝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 요정들의 모범을 그린 이 애니메이션은 지난달 29일 국내 개봉해 불황 속에서도 5일 만에 5만 7천여 명을 모았습니다. 5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는 가운데 VOD로 동시 공개돼 IPTV에서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팝을 알리기 위해서 레드벨벳 출격한다 해가지고 보러 왔습니다. 노래도 좋고 아무래도 캐릭터들이 귀여워가지고 빠져서 봤어요. 극장 대부분이 문을 닫은 미국에서는 지난달 10일 VOD와 동시 개봉해 3주 만에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작보다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100억 원대 제작비를 들인 한국 영화 사냥의 시간은 극장 개봉하면 제작비 회수도 어렵다고 보고 온라인 플랫폼 넷플릭스에 저작권을 넘겼습니다. 미국 아카데미는 그동안 7일간 극장 상영을 출품 자격으로 고수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내년 시상식에서는 온라인으로 먼저 상영된 작품도 심사합니다. 코로나19 국면으로 인해서 OTT나 IPTV 기반의 배급이나 상영 방식을 고려하는 영화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코로나19로 빚어진 영화계의 새로운 풍경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화려한 배트 던지기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올해 메이저리그가 불투명한 미국에선 한국의 야구 개막이 반갑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인상적인 배트 던지기의 본고장이라며 관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호쾌한 스윙 후에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는 배트 던지기, 야구를 즐기는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배트를 던지는 것도 홈런 친 공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도 종종 문제가 됩니다. 상대팀을 자극하는 것으로 간주돼 즉시 싸움이 붙거나 다음 타석에 빈볼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아무리 장난일지언정 수심을 키우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 차이 때문에 우리 선수들의 화려한 배트 던지기는 이미 유명합니다. 외국인 타자들도 경험해보고 싶어합니다. 어렵게 개막하며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시작하는 이번 시즌. 무관중 속에도 화려한 배트 던지기는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자가격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 최고의 장대 높이 뛰기 대회도 이젠 집마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명장면 이민준 기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이 나는 현역 장대 높이 뛰기 선수 빅3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각자의 마당에서 동시에 경쟁을 펼쳤습니다. 3, 2, 1, and the clock is running. 이벤트 경기지만 전 세계에 중계되며 양보란 없습니다. 5m 높이를 30분 안에 가장 많이 넘기. 무려 36번을 넘은 두 선수가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빠른 공이 이대호 가슴을 스쳐 지나갑니다. 많이 아팠는지 마음의 소리가 나옵니다. 와, 가벼워 빠져. 오케이. 무관중 경기라 버거워 소리가 그대로 들립니다. 살 많이 쪄서 괜찮다는데. 더가우스에서 후배들이 선배 야구령 올 때가 이럴 때 제일 좋거든요. 연습 경기 첫날 온몸을 던져 수비한 기아 나지완. 삼성전에선 과감한 주루 플레이가 화제가 됐습니다. 유니폼 여부를 갖고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투지 넘친 나지완의 플레이가 내일도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한낮에는 여름처럼 더우셨죠? 어린이날인 내일은 낮에도 긴 소매 차림이 좋겠습니다. 구름이 많겠고 충청과 남부에는 비 소식도 있어서 낮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지역은 내일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 남부 지역은 내일 저녁부터 밤 사이에 비가 지나겠고요. 비의 양은 5mm로 적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곳곳에 짙은 안개가 우려됩니다. 남부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데요. 항공기 운항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한낮에는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4도 이상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일 파티를 하면 안 되나요? 코로나19에 걸렸었다는데 가까이 지내면 안 되나요? 어린이날을 앞두고 평소 같으면 어떤 선물을 받을지 고민해야 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뀐 일상과 뉴스를 보고 걱정에 쌓인 부모님 모습에 아이들도 코로나 블루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린이날 노래처럼 이 푸른 하늘과 푸른 벌판에서 뛰노는 것이 행복한 아이들. 이 코로나19 불청객에 친구도 못 만나고 놀이터도 못 가고 이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숨길 수 없는 이 해맑은 표정이 동심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님들, 내일은 화나도 꾹 참고 웃으며 한 번 더 안아주시죠. 내일도 뉴스입니다.